1985년 12월 26일 르완다의 고릴라 서식지로 유명한 숲 일대의 한 오두막 안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현장 바닥에는 평소 피해자가 지니고 다니던 호신용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요. 새빨간 피가 이곳저곳 튀어 있었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오두막 주위로 폴리스 라인이 설치됩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혀를 내두른 거죠. 이 죽음 뒤에 어떤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살해된 여성은 누구이며 그녀는 왜 이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컨텐츠를 통해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은 다이앤 포시입니다. 193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어머니를 따라 새 가정을 꾸렸지만 의붓아버지는 그녀를 반기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어머니 역시 이복 동생들만을 편애했죠. 다이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일찍이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경영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수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퇴합니다. 1954년에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물학과에 합격했고요. 바람대로 생물학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더불어 친구들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혀갔죠. 그러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아프리카에 흥미를 가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다이앤은 무려 6주 동안 아프리카 사파리에 머물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특별한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바로 올드바이 협곡에서 연구를 하던 루이스 리키 박사였습니다. 다이앤은 그 박사를 통해 유인원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결국 고민을 하다가 영장류 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 박사는 그냥 호기심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열정과 진심을 인정했고 그녀의 연구를 후원하기로 합니다. 이 시기에 루이스 박사는 여성의 탐구 능력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인 구달, 비루테 갈디카스 같은 여성학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 합니다. 다이앤 또한 박사의 후원 아래 산악고릴라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그녀는 카바라에서 활동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내전으로 인해 르완다로 이동을 했고요. 그곳에 센터를 차린 뒤에 본격적으로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혀요. 이 영장류의 생태와 조직,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했던 방법이 직접 고릴라와 친해지는 거였어요. 이 다이앤은 고릴라들이 놀라지 않게 아주 천천히 접근했죠. 그리고 조금씩 그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습니다. 고릴라들의 행동과 언어를 흉내내면서 그들이 자신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릴라들은 경계를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덧 다이앤은 자연스럽게 고릴라 무리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이앤의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한 수컷 고릴라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손을 내민 겁니다. 기쁨의 정도가 정말 컸겠죠. 다이앤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그 고릴라에게 피넛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얼마 후에 피넛을 비롯한 여러 고릴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고요. 그 유대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렇게 고릴라들은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다이앤은 오랫동안 염원하던 연구와 사랑하는 고릴라들 사이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1977년) 르완다의 숲속에서 큰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다이앤이 가장 사랑하던 고릴라 디지트라는 고릴라가 있었는데요. 이 고릴라가 사살당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일은 밀렵꾼들 6명과 사냥개가 벌였던 고릴라 사냥이었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워낙 공격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고릴라들은 제대로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디지트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밀렵꾼에게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머리와 두 손이 잘린 채로 목숨을 잃게 됐죠. 디지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릴라가 희생이 됐고요. 새끼들이 잡혀갔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다이앤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키우던 강아지까지도 사체로 발견됩니다. 주인과 함께 고릴라와 유대감을 쌓았던 강아지였는데 이 고릴라들이 밀렵꾼들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같이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다이앤은 분노했고요. 미국의 CBS 방송국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 폭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고릴라 사냥은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결국 그녀 역시 참다 과격한 방식으로 보호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이앤에게 있어서 고릴라를 위협하는 이 밀렵꾼과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사업가, 이 모든 행위를 눈감아주는 정부 모두 다 그녀에게는 적이었을 것입니다. 다이앤은 고릴라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고요. 그 일대 마을에 방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괴한 가면을 쓴 채 주민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죠. 가축들에게 물감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점점 폭력적인 형태로 변화됩니다. 한 밀렵꾼의 집까지 찾아가서요. 그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서 협박을 한 적도 있었대요. 결국 이러한 다이앤의 급진적인 고릴라 보호 운동에 사람들은 껄끄러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유인원 학자들마저 그녀를 비판할 정도였다고 해요. 다이앤의 연구를 후원하던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리킷펀드까지도 당장 이런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지원금을 끊어버리겠다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르완다 정부 역시 다이앤의 행보를 문제 삼아서 미국 정부에게 항의를 합니다. 자칫하면 외교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 정부는요, 다이앤의 행위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본국으로 입국하라고 종용합니다. 결국 다이앤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고릴라 보호를 향한 그녀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죠. 1984년에 그녀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폭력적인 노선을 밟지 않을 테니까 고릴라 보호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마침내 그녀는 다시 르완다로 향합니다. 그 시기 르완다에서는요, 고릴라를 이용한 관광 사업이 성행하고 있었대요. 물론 다이앤은 서약한 대로 조용히 연구에만 몰두했고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관광지의 고릴라를 연구하던 도중에 그들에게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됩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고릴라들에게 보였던 그 이상 징후의 원인이 관광으로 인한 쓰레기와 스트레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앤은 당장 고릴라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고 또 이제 일어나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관광 수익에 의존하고 있었던 르완다 정부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럼에도 다이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갔죠. 이게 골이 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신변을 우려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까지 됐을 때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이앤이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앵무새가 독살당한 채로 집 주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지인들은 너 좀 위험하다, 좀 안전하게끔 르완다를 떠나 있어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다이앤은 내가 왜 가? 난 가지 않을 거야 라면서 완강히 거절했고요. 어차피 자신 역시 곧 디지트를 따라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 다이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담배로 인해서 이미 폐기종에 걸린 상태였고요. 호흡곤란까지 겪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이앤은 잠을 자던 도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됐고요.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현장과 시신에는 꽤 많은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이앤의 얼굴과 몸에 나 있는 수많은 자상에 비해서 피해 양이 턱없이 적다. 이것으로 봤을 때 그녀가 밖으로 끌려나간 뒤에 살해되고 집 안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 범행이 집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끌려나가서 살해가 되고 집 안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뭐 때문이냐면 오두막 침실 벽에 구멍이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범인이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구멍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전문가가 감정을 해보니까 이 구멍이 밖에서 뚫은 게 아니라 안에서 뚫은 거였다는 겁니다. 즉 범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뭘까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중에 발견이 됐을 때 누군가 이곳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뚫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요.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강도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막상 없어진 건 없었고요. 돈과 여권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도 남아 있었는데요. 이상한 건 범인이 맨발로 오두막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맨발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딱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기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었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이앤이 손에 머리카락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DNA 분석을 해보니 다이앤의 머리카락은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범인의 것일 확률이 높았겠죠. 수사를 해보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 2명이 검거가 됩니다. 다이앤과 함께 고릴라 연구를 했었던 웨인 맥과이어와 밀렵꾼 추적자인 엠마누엘 르위레카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함께 연구를 했었던 웨인 맥과이어는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허위로 자백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국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납니다. 하지만 밀렵꾼 추적자인 르위레카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다이앤에게 고용이 됐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평소에 다이앤을 증오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르위레카나는 다이앤을 죽인 진범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됐죠. 그런데 복역 9개월 만에 자살합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진실이라는 건 르위레카나가 죽은 후에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그는 다이앤에게 해고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 측에서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려 했는데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계속 고용이 됐었고요. 다이앤이 사망하기 사흘 전쯤에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센터를 나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벌어진 이 날에 르위레카나는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이 된 것이고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말이 되겠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의 죽음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르위레카나가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르위레카나의 DNA를 대조하면 그냥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관하고 있던 머리카락 샘플과 자료가 갑작스럽게 훼손이 돼요. 그러면서 조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표면상으로 드러난 유력한 용의자는 2명뿐이었지만 잠재적으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심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여러 사람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이죠. 우선은 현지 밀렵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이앤이 하도 간섭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녀를 실제로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대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2달 전에 다이앤의 숙소 입구에 누군가가 저주를 뜻하는 독사 형상의 조각품을 두고 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밀렵꾼들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디지트가 죽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과격해진 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던 고릴라 사냥 때문이었지 현지인 자체를 혐오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고릴라들이 무차별하게 학살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이앤이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고 연구소 팀원들 중에서도 현지 출신 직원들이 고릴라와 가깝게 지내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이런 모습들 때문이었는지 팀 내에서도 다이앤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르완다 주지사가 이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의문까지 제기됐죠. 고릴라 관광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쓸어모으던 루엔겔이라는 주지사가 관광사업을 방해하는 다이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애꿎은 희생자만 남기고 진실도 범인도 밝혀내지 못한 채 종결됩니다. 죽은 다이앤은 고릴라 캠프 내에 묻혔습니다. 그녀가 살아생전 그토록 사랑하던 고릴라 디지트의 무덤 바로 뒤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다이앤 포시가 살해당하자마자 그녀의 부모가 소송을 걸어서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겁니다. 이 다이앤의 유언에는요,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고릴라 보호에 써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부모의 손으로 돌아갔죠. 보다 못한 지인들이 나서서 남은 돈으로 르완다 소재의 고릴라 보호시설을 지원했고요. 그녀의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죽기 전까지도 고릴라 걱정에 여념없던 다이앤 포시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은 누군가가 불특정 대상을 살해하기 위해, 그러니까 살인을 위한 살인을 했거나 아니면 금품을 노리고 침입했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다이앤 포시로 정해놓고 철저한 계획 하에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콘텐츠를 시청하시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